캐나다 산골 마을이 치명적인 한파로 고립됐습니다. 하지만 단 한 집만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긴급히 그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영하 45도의 새벽, 마을 전체가 정전되고 구조대마저 접근할 수 없던 그날. 어린 아기가 냉골 속에서 파랗게 질려가던 순간, 한 노인이 스노우모빌을 몰고 눈보라를 헤치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모두를 놀라게 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전기 없이도 따뜻했던 그 집의 바닥, 그 아래엔 아무도 몰랐던 또 하나의 한국의 온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앨런 맥도널드입니다. 65살이고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북부 산림 마을에서 혼자 살아요. 30년간 주정부 산림경비대로 일했고 5년 전 은퇴했습니다. 아내 마거릿은 3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아내가 떠난 뒤 저는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술로 세월을 보냈고 이웃과도 거의 말을 섞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았어요. 딸 에밀리는 15년 전 한국으로 가서 한국 남자와 결혼했고 한 달 전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 첫 손주예요. 3달 전 사위 준호가 저를 서울로 데려가려고 왔었어요. 손주도 보고 딸도 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이 집을 떠나면 마거릿과의 추억까지 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준호는 실망하지 않고 일주일간 제 곁에 머물렀어요. 장작도 패주고 지붕도 손봤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바닥을 손보겠다고 했어요. 겨울에 너무 춥다면서요.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냥 내버려뒀습니다. 사흘 동안 준호는 나무 마루를 뜯어내고 뭔가 관 같은 걸 깔았어요. 창고엔 보일러라는 금속 상자도 설치했죠. 한국식 난방이라고, 온돌이라고 불렀습니다. 준호가 떠난 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어요. 바닥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어요. 12월 19일 밤, 폭설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2시쯤 전기가 나갔어요. 영하 45도였죠. 마을 전체가 깜깜해졌어요. 이런 날씨에 단전이라니. 휴대전화는 서비스 없음, 무전기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위성전화로 응급구조대에 연락했더니 최소 4시간 후 도착 가능하다고 했어요. 창밖을 보니 옆집 신혼부부 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 이사 온 젊은 부부였어요. 갓난아기도 있었죠. 불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엔 남 걱정할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꾸 그 집이 신경 쓰였습니다. 마거릿이라면 당장 달려갔을 거예요. 저는 욕을 내뱉으며 겨울 재킷을 챙겼습니다. 스노우모빌에 카고 썰매를 연결하고 눈보라 속으로 들어갔어요. 10분 만에 신혼부부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 안은 냉동고였어요. 난로엔 불이 꺼져 있었고 젖은 장작과 축축한 성냥만 남아 있었죠. 테이블엔 얼어붙은 물컵, 바닥엔 찢어진 잡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침실에서 아기를 안고 나왔어요. 아기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술도 보랏빛이었죠. 저체온증이었어요. 산림경비대 시절 동료가 그렇게 죽는 걸 본 적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담요를 챙기고 세 사람을 썰매에 태웠어요. 15분쯤 걸려 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집 안이 따뜻했습니다. 전기가 나간 지 2시간 넘었는데도요. 바닥에서 은은한 열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아내가 아기를 바닥에 눕혔습니다. 저는 벽난로에 불을 피웠고 10분쯤 지나자 아기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호흡도 안정됐죠. 아기 엄마가 흐느꼈습니다. 아기 아빠가 바닥에 손을 대더니 물었어요. 정전인데 왜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냐고요. 아기 엄마도 신기해하며 혹시 특별한 난방 장치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준호가 했던 말을 떠올렸어요. 전기가 나가도 한동안은 따뜻함이 유지된다고 했었죠. 우리 사위가 몇 달 전에 뭔가 설치하고 갔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식 난방 장치라고 했었다고요. 아기 엄마의 눈이 커졌어요. 온돌 아니냐고 SNS에서 본 적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식 바닥 난방이라고 들었다면서요. 아, 맞다. 온돌이라고 했었죠. 아기가 완전히 깨어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건강한 울음소리였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보라는 여전히 거셌지만 제 집만큼은 따뜻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온 집안을 감싸고 있었죠. 준호가 떠나던 날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니까 잘 써달라고 했었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오늘 밤 덕분에 사람을 살렸습니다. 저는 창고로 가서 신호탄을 꺼냈어요.
다른 이웃들에게도 알려야 했습니다. 여기 따뜻한 곳이 있다고요. 신호탄이 하늘로 올라간 뒤 10분쯤 지나자 첫 번째 불빛이 보였습니다. 옆집 토마스였어요. 72살 은퇴 목수였죠.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멈춰섰습니다. 다른 집들은 창문에 성에가 두껍게 껴 있었지만 제 집 창문은 깨끗했거든요. 토마스는 바닥에 손을 대보고는 눈을 크게 떴어요. 20분 뒤 밀러 가족이 도착했고 곧이어 혼자 사는 캐롤, 젊은 부부 둘이 더 왔습니다. 모두 10명이 넘었어요. 사람들은 집 안으로 들어서며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따뜻한 바닥에 놀라서 손을 댔고 어떻게 정전인데 이렇게 따뜻하냐고 물었죠. 저는 평소라면 이렇게 많은 사람과 한 공간에 있는 게 불편했을 겁니다. 3년 동안 혼자 지내는데 익숙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 밤은 이상하게 달랐어요. 캐롤이 조심스럽게 여기 있어도 괜찮겠냐고 물었고 저는 응급구조대가 올 때까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밖은 위험했으니까요. 저는 창고로 가서 통조림과 감자, 밀가루를 꺼냈어요. 준호가 보내준 상자도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담긴 상자였죠. 미역국, 컵라면, 김, 라면 여러 개, 즉석밥, 핫팩이 들어있었어요. 준호는 매달 이런 상자를 보내왔는데 오늘은 정말 쓸모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벽난로 위에 큰 냄비를 올리고 물을 끓였어요. 캐롤이 일어나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라면 5개를 넣자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고 매운 냄새가 퍼졌죠. 토마스가 코를 킁킁거리며 뭔가 자극적인 냄새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 라면을 나눠줬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맛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밀러 부부의 아들은 맵지만 맛있다고 했고 김도 꺼내서 돌렸더니 토마스가 짭짤하고 고소하다며 이것도 한국 거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사위가 보내준 거라고 대답하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쯤 지나자 사람들 표정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뭔가 먹고 나니 안정이 된 거죠. 토마스가 정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냐고 다시 물었고 저는 바닥 아래관에 뜨거운 물이 순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혼부부 아내가 온돌은 열이 바닥에 축적돼서 한동안 유지된다고 덧붙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밀러 부부는 눈보라가 시작됐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야기했고 토마스는 예전 블리자드 경험담을 꺼냈어요. 캐롤은 혼자 사는 게 이럴 때 제일 불안하다고 말했죠. 저는 구석에 앉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사람들 수다 소리였어요. 마거리 씨 살아있을 때는 이런 소리가 집 안에 항상 가득했었는데 말이죠. 토마스가 제게 다가와 이제 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살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토마스는 오늘 제가 한 일이 대단했다고 옛날 앨런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옛날 앨런. 산림경비대 시절 누가 위험에 처하면 가장 먼저 달려갔던 저였죠. 저는 그냥 본능이었다고만 했어요. 새벽 5시쯤 눈보라가 잦아들었고 사람들은 따뜻한 바닥에 담요를 깔고 잠들었습니다. 아침 7시쯤 응급구조대와 제설차가 도착했어요. 구조대원은 정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따뜻하냐고 물었고 토마스가 한국식 바닥 난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하나씩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오후쯤 전기가 다시 들어왔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이웃 몇 명이 삽을 들고 눈을 치우고 있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저도 재킷을 입고 삽을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사람들과 함께 길을 냈어요. 말은 별로 없었지만 함께 일하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이런 느낌 참 오래됐구먼. 폭설이 지나간 지 사흘째 되던 오후였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어요. 신혼부부가 아기를 품에 안고 서 있었습니다. 아기는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이었어요. 분홍빛 얼굴에 맑은 눈동자, 작은 손으로 공기를 휘저으며 웃고 있었죠. 부부는 감사 인사를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내가 직접 구운 빵과 수제잼을 가져왔더군요. 아기를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부부는 당황한 표정으로 제 눈물을 봤고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주책이라고 중얼거렸죠. 남편이 괜찮다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내는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무게였습니다. 아기가 제 손가락을 꼭 쥐었고 그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딸도 아들을 낳았다고요. 제 첫 손주라고 말했습니다. 부부는 조용히 들어줬어요. 3달 전 사위가 날 데리러 왔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딸도 보고 손주도 보고 서울 집도 구경하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가지 못했다고,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고백했어요. 이 집을 떠나면 마거릿과의 추억까지 버리는 것만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마당을 떠나는 게 두려웠다고, 돌아오지 못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저를 붙잡았다고 털어놓았죠. 부부는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아줬습니다. 남편은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어요. 아내는 언제든 준비되면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준호가 보내준 손주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얼굴, 꼭 담은 입술, 마거릿을 닮은 눈매. 딸이 말하길 손주가 제 눈을 쏙 빼닮았다고 했어요. 사위가 그 먼 한국에서 캐나다 산골까지 날 데리러 왔는데 혼자 보낸 게 마음에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 친구가 일주일이나 제 곁에서 이것저것 손봐주고 갔는데 정작 저는 함께 떠날 용기가 없었다고요. 신혼부부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어떠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모르겠더군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앨런 아저씨가 저희 아기를 살렸듯이 아저씨 손주도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언제가 됐든 만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부부가 떠나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손주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이 아이가 자라서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를 날이 올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지붕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나무 가지에 붙었던 얼음도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어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첫 줄을 썼어요. 에밀리에게. 그리고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미안하다고, 보고 싶다고, 손주를 꼭 안아보고 싶다고. 결국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이 편지를 완성할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따뜻한 바닥이 등을 감쌌고 준호가 남긴 온기가 온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걸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그날 밤 어떻게 됐을까요? 아기는, 부부는, 이웃들은 무사했을까요? 손주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이 아이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어요. 안아보고 싶고, 목소리를 듣고 싶고, 할아버지라고 불리고 싶었습니다. 창밖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봄이 오면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거릿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당장 가보라고. 손주가 기다린다고. 딸이 보고 싶어 한다고. 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알아, 마거릿. 알고 있어.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신혼부부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어요. 얼굴이 상기돼 있었죠. 제가 영웅이 됐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며칠 전 SNS에 글을 올렸다고 했어요. 그날 밤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요. 저와 아기 사진, 따뜻한 바닥 사진, 준호가 보내준 한국 음식들, 사진, 다음날 마을 사람들이 함께 눈을 치우는 사진까지 4장을 올렸답니다. 글에는 이렇게 썼다고 했어요.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폭설을 뚫고 우리 가족을 구하러 와줬다고, 정전인데도 바닥이 따뜻했다고, 마을 사람들 모두를 구해준 분이라고요. 해시태그도 달았답니다. 이 시대의 영웅, 미역국 컵라면 맛있어요. 김완전짱, 한국 핫팩 진짜 따뜻함. 저는 난처했습니다. 그런 글을 올릴 필요까지 있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신이 나서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줬어요. 좋아요가 2,000개를 넘었다고 했습니다. 댓글도 쏟아졌다고 했어요. 영웅님 감사합니다. 최고예요. 한국 사위 멋있다.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었답니다. 한국 사람들 댓글도 있었대요. 저거 한국식 바닥난방 아니냐고, 전기 끊겨도 식는 속도가 느리다고 했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도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기사를 쓰고 싶다고요. 남편은 제 허락을 구했습니다. 인터뷰해도 되냐고요. 저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어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틀 뒤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폭설 속 영웅, 이웃을 구한 은퇴 산림 경비대원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토마스가 신문을 들고 찾아와 축하한다고 했죠. SNS 반응은 계속 커졌습니다. 좋아요가 5,000개를 넘었고
공유도 1000번 이상 됐어요. 댓글은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다시 찾아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댓글에 이상한 내용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저 집만 따뜻했지? 저런 방식 합법인가? 그런 댓글들이었어요. 처음엔 몇 개 안 됐는데 점점 늘어났답니다. 나흘째 댓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법 시공 아니냐는 댓글이 수십 개 달렸어요. 저분 전직 공무원이라던데 공무원이 불법해도 되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산속에서 영웅놀이 하신다는 비아냥도 있었고요. 신고했다는 댓글도 등장했습니다. 여러 계정에서 시청에 신고 넣었다고 댓글을 달았어요. 남편은 황급히 글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스크린샷으로 퍼진 뒤였어요. 다른 커뮤니티에도 올라가고 댓글만 따로 캡처돼서 돌아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아내가 울며 사과하러 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이럴 줄 몰랐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잘못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신고가 들어갔다면 시청에서 조사를 나올 텐데 준호가 설치한 온돌이 정말 합법인지 저도 몰랐거든요. 일주일 뒤 시청 차량이 집 앞에 섰습니다. 건축 담당 직원 2명이 내렸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불법 개조 건축 신고를 받고 조사 나왔다고요. 집 안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였어요. 직원들은 바닥을 살펴보고 창고의 보일러를 확인했습니다. 사진도 여러 장 찍었어요. 서류에 뭔가 체크하며 적었죠. 1시간쯤 지나서 직원이 결론을 말했습니다. 무허가 난방시설 설치로 확인됐다고요. 건축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벌금이 부과될 거라고 덧붙였어요. 얼마나 나오냐고 물었더니 200만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제 얼굴이 굳었어요. 200만 원. 연금만으로 사는 저한테는 큰 돈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돌아간 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을 구했는데 벌금을 받게 됐어요. 준호가 설치해준 온돌 때문에 이웃을 살렸는데 그게 불법이라니요. 며칠 뒤 정식 통보서가 왔습니다. 건축법 위반, 벌금 200만 원, 한 달 내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신혼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남편도 창백한 얼굴이었죠. 아내가 울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벌금은 자기들이 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들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렸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온돌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냥 철거하면 안 되냐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눈이 남아 있었어요. 봄은 아직 멀었습니다. 철거하면 다시 추운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날 밤처럼 정전이 또 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벌금 통보가 나간 다음 날, 신혼부부 남편이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5가구를 일일이 찾아갔어요. 그날 밤 앨런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토마스네 집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주민 10여 명이 모였어요. 남편이 벌금 통보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날 앨런이 없었으면 우리 아기도, 우리 모두 위험했을 거라고요. 토마스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이게 벌금이라니 말이 되냐고, 시청이 사람을 버렸다고 소리쳤어요. 캐롤도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밀러 부인이 제안했습니다. 탄원서를 쓰자고요. 우리가 그날의 증인이라고 시청에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 했죠. 사흘 동안 주민들이 모여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날 밤 상황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정전으로 히터가 멈췄던 것, 응급구조대가 4시간 뒤에나 올 수 있었던 것, 앨런이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것, 따뜻한 바닥 덕분에 모두가 무사했던 것, 사진도 첨부했습니다. 그날 밤 앨런의 집에서 찍은 사진들, 한국 음식을 나눠 먹던 모습, 다음날 함께 눈을 치우던 장면까지요. 토마스가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를 살린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요. 탄원서는 시청에 제출됐고 동시에 SNS에도 올라갔습니다. 신혼부부 남편이 주민들 동의를 받아 올린 거였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공유가 1000번을 넘었고 좋아요는 10,000개를 돌파했어요.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벌금이라니, 시청이 미쳤다. 한국 난방이 사람을 살렸다. 그런 댓글들이었죠. 해시태그도 생겼습니다. 캐나다 영웅, 한국 난방.
한국 네티즌들도 반응했어요. 저건 원래 한국식 난방 철학이라고, 사람을 먼저 따뜻하게 하는 방식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취재를 하고 싶다고요. 카메라 기자와 리포터가 마을에 왔어요. 토마스와 캐롤, 신혼부부가 인터뷰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 보도가 나갔습니다. 산골을 살린 신기한 난방 기술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시청 앞에 주민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작은 집회였어요. 피켓을 들고 서 있었죠. 벌금 철회하라, 영웅을 지켜라. 저는 집에서 그 모습을 뉴스로 봤습니다. 토마스, 캐롤, 밀러 부부, 신혼부부. 그날 밤 제 집에서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년 동안 혼자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저를 위해 움직여 주다니요. 탄원서가 제출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시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 과장이었어요. 집으로 방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과장이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지난번처럼 서류 가방을 들고 온 게 아니라 빈손으로 왔죠. 과장이 말했습니다. 탄원서가 3,000건을 넘었다고요. 시청 홈페이지는 항해 전화로 마비 상태고 언론사에서도 계속 연락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과도한 판단이 있었다고,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벌금은 취소된다고 했어요. 불법 개조 고지도 철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과장이 떠나고 신혼부부가 달려왔습니다. 소식을 들었다며 기뻐했어요. 토마스도 왔고 캐롤도, 밀러 부부도 왔습니다. 모두 축하한다고 했죠. 일주일 뒤 시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시청장 명의였어요. 지역 용기상을 수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공식 행사를 열겠다고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신혼부부가 설득했어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받아달라고요. 시청 대강당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주민들, 기자들, 시의원들까지요. 시청장이 상장을 건넸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이웃을 구한 용기에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소감을 말해야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냥 옆집 아이가 떠올랐을 뿐이라고요. 산림경비대 시절 몸에 밴 본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사실 이 집을 따뜻하게 만든 건 제 한국 사위라고요. 그 친구가 설치하고 간 난방 덕분에 모두가 무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관중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장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난방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냐고요. 시에서 연구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 따뜻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고,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대답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주민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토마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상장을 벽에 걸었습니다. 옆에는 마거릿과 찍은 오래된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녀라면 기뻐했을 겁니다. 손주 사진을 꺼내 봤습니다.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시청 공무원 2명이 장비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바닥을 조사하겠다고 했어요. 주민들은 밖에서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공무원이 나무 마루 몇 장을 뜯어냈어요. 그리고 멈춰섰습니다. 파이프도 없었고 전기선도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건 얇은 패널뿐이었죠. 한 공무원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난방 장치가 없다고 했어요. 다른 공무원이 바닥에 손을 대보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방은 따뜻하다고요.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우리도 여기서 살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도 당황했어요. 그냥 따뜻하길래 사용했을 뿐이었거든요. 공무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사위분과 통화가 가능하냐고요. 저는 머뭇거리다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화면에 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뒤로 서울 전철역 풍경이 보였어요. 퇴근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공무원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지금 바닥을 조사 중인데 난방 장치가 없다고요. 준호가 잠시 웃더니 대답했어요. 원래 없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공무원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어요. 준호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폐가 안 좋으셔서
온기를 세게 때우는 방식은 안 맞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했다고, 바닥이 미지근하게 온기를 품고 있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공무원이 물었습니다. 그게 정전 상황에서도 유지되냐고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게 데우는 게 아니라 평소에 바닥이 온기를 먹고 있는 방식이라고. 그래서 전기가 끊겨도 금방 식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토마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를 살린 게 그 온기였다고요. 캐롤이 물었어요. 한국은 이런 방식을 쓰냐고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요. 겨울이 길어서 사람을 먼저 따뜻하게 하자는 문화라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조용해졌어요. 공무원들도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한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이 방식을 시범 설치해봐야겠다고요. 주민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휴대전화 화면 속 준호를 봤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준호는 화면 너머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시범 설치가 시작됐습니다. 시청에서 보낸 설치팀이 마을에 도착했어요. 10가구에 온도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스네 집이었어요. 이틀 만에 작업이 끝났고 토마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바닥에 손을 대보라며 신이 나 있었어요. 정말 따뜻하다고, 이제야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10가구 모두 설치가 끝났어요. 주민들이 하나둘 제 집에 찾아와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그날 밤이 없었다면 이런 변화도 없었을 거라고 말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산골이었지만 집들 안은 따뜻했어요. 그날 밤 다들 여기서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에밀리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휴대전화만 들여다봤어요.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이 집을 떠나는 건 마거릿과 두 번째 작별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40년을 함께 산 집, 매일 아침 마거릿과 커피를 마시던 부엌, 함께 에밀리를 키우던 거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저만 떠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전화를 몇 번이나 쥐었다 놓았어요. 밖에서 주민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다음 날 준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냐고 물었어요.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주가 저를 많이 닮았다고 했어요. 웃는 눈이 꼭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울컥해서 고개를 숙였어요. 집을 떠나는 게 아직은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떠나는 게 아니라고, 잠시 우리와 겨울을 나러 오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등을 감쌌습니다. 준호가 남긴 따뜻함이었죠. 사흘 뒤 다시 에밀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딸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겨울 햇빛 아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에밀리가 아기를 안고 화면에 보여줬어요. 벌써 뒤집기를 한다고 자랑했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꼭 담은 입술. 제 손주였어요. 저는 벽에 기대어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래, 내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가져갈 건 없었어요. 옷 몇 벌, 마거릿 사진 한 장, 그리고 주민들과 찍은 사진들. 토마스가 찾아왔습니다.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아쉬워했어요. 캐롤도, 밀러 부부도, 신혼부부도 왔습니다. 모두 잘 다녀오라고 했죠. 신혼부부 아내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건강하게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기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토마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봄에 꼭 돌아오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마을을 돌아봤습니다. 눈으로 뒤덮인 집들, 하얀 나무들, 좁은 길. 50년을 산 곳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따뜻함은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사람들 사이에도 있고, 가족에게도 있고, 멀리 떨어진 한국에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캐나다 설원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손주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곧 만나게 될 거예요. 따뜻한 바닥 위에서 함께 웃게 될 겁니다. 겨울 내내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은 따뜻한 바닥 위에서 천천히 녹아갔습니다. 그 온기는 한국에서 왔고, 이제 저를 한국으로 데려가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폭설 속에서 얼어붙은 마을을 지켜낸 한 사람의 용기,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한국의 온기가 결국 한 남자의 마음까지 녹여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붙잡고 살아가던 앨런은 따뜻한 바닥 위에서 비로소 새로운 겨울을 맞이할 결심을 했습니다. 그 온기는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가족을 향한 마음이었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서로를 살리는 힘이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훈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